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김진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강경민 목사님 앉아 계시고, 전상 생 앉아 계시고, 뭐 강의를 하라니까. 오랫동안 북한 통일 문제에 관심 가진 강 목사님,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개성공단 문제하고 북한 통일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북한 통일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학 공식 외우듯이 볼 수 있는 체제가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70년, 75년 분단 체제, 그 긴 시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에게 오늘 주제가 개성공단과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입니다. 애초에 2000년 8월에 남북경협 개성공단 지역이 합의된 이후에 지금까지 21년인데요. 실질적으로 남과 북이 개성공단 운영했던 건 14년이었습니다. 그 개성공단의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전개 과정이라든가 현재 상태 이런 것들은 그냥 쭉 설명하듯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개성공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분단 체제도 통일의 개념 과정 절차의 방법도 그리고 그 일 주체이자 상수로 늘 존재하는 북에 대해서 기본은 인식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주공산입니다.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보여지는 현상 이면에 어떤 메커니즘들이 그런 작동이 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가지고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기본에 대한 분단, 통일, 북, 터치만 기본은 하고, 우리 박사님 말씀처럼 잠시 쉬었다가 이후 시간에 개성공단 사진 중심으로 개성공단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너무 좀 안타까운 건 이 영역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구조적으로 너무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알 수 있는 영역이 사실 아닙니다. 왜 모르는가? 분단 체제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분단은 체제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늘 막아내죠. 오히려 왜곡합니다. 통일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분단 체제는 통일 교육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단 체제는 분단 교육을 하죠. 분단 체제가 이 체제로서의 분단이 유지, 확대, 재생산, 심화되는 구조로서의 분단 교육을 하지, 분단 체제를 혁파하고 새로운 질서인 평화의 질서, 통일의 질서 전혀 가르치지 않죠. 개성공단을 모른다는 얘기 그런 겁니다. 개성공단을 잘 알면 다치지 않았어야 합니다. 통일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제대로 알면 분단 체제는 유지되기 힘들 겁니다. 마찬가지로 북에 대해서 온전히 제대로 이해만 하면, 북을 알게 되면 분단 체제는 유지되기 힘들 겁니다. 근데 이 분단 체제는 통일도 가르치지 않았고 북도 가르치지 않았죠. 오히려 금괴 영역으로 닫았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 드릴 수는 없고요. 기본에 대해서만 혹 이 강의를 들으시는, 영상을 통해 들으시는 분들한테 통일에 대한 기본 개념 정도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그걸 소개하고요. 혹 질의응답 시간에 북측이라든가 이쪽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통일 평화 문제를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북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영역이죠. 북측 사회, 체제. 북측 사회, 소위 말하는 제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청와대에서 남북경 국장을 하고 비서관을 하고 평양과 제주 많은 곳에서 장관급회담하고 이랬던 시기에 만났던 북측하고 직접 개성에 들어가서 4년간 직접 그곳에 장기 체류하면서 북측의 노동당 당원들이라든가 관료들이라든가 주민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나눴던 북은 너무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근데 분단체제는 그 다름에 대해서 전혀 공유하지 않죠. 호시탐탐 적화 야욕을 노리는 북한이라는 이미지 말고 다른성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이 모르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 우리 공동체 성원들 전체 5천만 전체가 다 몰라요. 재앙이죠.
대북 정책 결정 단위에 있는 분들은 어떨까요? 대북 정책 결정 단위에 있는 분들은 북을 잘할까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잘 모릅니다. 현재 대북 정책 결정 단위에 있는 분들, 저하고 다 좀 잘 알아요. 윤 박사님도 잘 알고. 다 인간적으로 친해요. 북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 보면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북을 좀 아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진짜 남북관계 통일평화문제에 있어서 진짜 존경하는 임동원 전 장관님 같은 분들,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 같은 분들, 그분들이 쓴 책들이 있어요. 뭐 임동원 특보님은 피스메이커라는 책을 쓰셨고요.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판문점 협상가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 회고록 비슷한 책을 썼는데요. 쭉 읽어보면요. 주 기조가 뭔지 아세요? 잘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분들이 모르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솔직히 잘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죠. 분단은 구조적으로, 체제적으로 북을 왜곡하고 오도합니다. 그만큼 간단한 영역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들까지 잠시 드리고 개성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제가 개성에서 만났던, 경험했던 제 시각입니다. 이게 진리일 것이라고 저는 자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다 동의하시는 구조는 또 아닐 겁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게 조금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 대부분의 분들은 이 주제를 가지고 너무 쉬운 통일 그러면 다들 막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합니다. 저게 말이 되나? 제가 아까 통일교육의 부재를 말씀드렸죠. 분단체제는 통일교육을 하지 않았다. 대부분 우리는 통일을 이야기하는데 통일의 실체적 개념, 과정, 절차, 방법에 대해서 거의 다 잘 모릅니다. 통일 그러면 단순히 뭐 표준식 영어로 주고 남과 북이 정치체제, 경제제도, 법질서가 명실삼부하게 완벽하게 하나 되는 통일을 상정해요. 재앙입니다. 재앙. 그런 갑작스러운 통일은 존재하지 않죠.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공존, 평화번영, 평화의 과정 전체가 실제로 통일이단 말입니다.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의 실체적 개념을 평화로 본다라면 진짜 쉽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규정하는 통일의 개념, 그리고 남과 북이 이미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합의한 6.15 공동선언 2항에서의 통일 방안 내용, 그건 실제로 평화이거든요. 평화. 그 말씀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분단과 통일 개념적 이해로서 한번 잠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분단에 대해서는 진짜 드릴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까?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라 그래요.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 모든 총체적 비정상의 물적 토대, 환경, 분단이라 그래요. 그런데 분단체제는 분단의 기원, 분단의 본질을 잘 가르치지 않죠. 그냥 분단은 남북의 분단으로 그냥 이미지 해버리죠. 38선 내지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한 남과 북의 분단 상태, 시츄에이션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분단은 살아있죠. 오늘도 분단 체제는 작동되고 있죠. 분단은 저는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봅니다.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 심화되어지는, 우리는 그것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분단 기득권 구조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좋게 해서 좋은 말로 국제정치적 패권의 질서, 적나라하게는 외세적 본질이 작동되고 있다고 봅니다. 엄존하는 질서죠. 한미관계, 한미동맹, 이런 질서. 저는 이 외세가 분단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초의 분단의 기원이 그랬다는 것이죠. 최초의 분단의 기원. 거의 다 묻혀져 있고, 베일에 잘려져 있고, 다 불태워져 버렸고, 다 전쟁 상황 속에 극비라고 다 묻어버렸지만, 누구도 한반도의 분단에 대해서 자기 책임성들을 인정하지 않죠. 미국도, 일본도,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하간 간에 우리의 분단은, 저는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상징적으로 말 이야기합니다. 없었던 체제를 만든 게 분단체제죠. 2차 세계대전의 두 전범국가죠. 전범국가였던 독일을 전범국가였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책임을 물어가지고 얄타 회담에서 동독과 서독 분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똑같은 맥락과 이치대로라면 전범국가였던
일본을 분할시켰어야 되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역사를 진짜 몰라요. 45년 2월 얄타 회담 속에서의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의 얄타 회담의 독일 분할 결정 이후 45년 8월 해방, 모스크바 3.3회의, 미소 공의 그렇게 막 흘러가자는 과정 속에서 결국 미국은 주도 면밀하게 신탁 통치부터 분단을 밀었죠. 이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한테 제도 교육은 온전히 잘 가르치지 않죠. 저는 그 분단이 수립되어지던 과정에 가장 큰 특징적 내용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짓, 기만, 정보 공작 플러스 그 거짓, 기만, 정보 공작 플러스 폭력, 그것이 수반되어졌던 게 결국 한반도의 분단이 결론지어진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군정으로 들어왔죠. 새로운 점령군으로 들어왔죠. 일본의 영토에 점령군처럼 사실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분단의 질서는 그야말로 폭주하죠. 수많은 독립운동 세력들이 그 분단에 저항하는 과정 속에서 대부분 죽임을 당하죠. 우리는 그것을 좌우의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많이 좀 왜곡된 것 같아요. 좌우의 갈등이 아니죠. 정치학적 스펙트럼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계급적 관점을 본다면 좌는 타 북측에 있었잖아요. 공양 선생부터 김구 선생, 뭐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지만 소위 말하는 민족주의 세력, 남쪽에 있었죠. 이게 좌우죠. 그런데 독립운동 세력들이 35년 식민지배의 주군으로 서렸던 민족의 반역자들이잖아요. 그 일제의 주구들에게 역청산당한 물적 결과가 분단이에요. 신탁 통치를 둘러싼 찬탁 반탁의 이념 갈등, 이것이 진짜 좌우의 갈등이었을까요? 모스크바 3.3회의에서는 미국이 신탁 통치를 주장했잖아요. 오히려 서울에 호외신문이 뿌려질 때는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한 것으로 동아일보 호외신문을 뿌렸죠. 어마어마한 거짓을 동원했죠. 정보 공작을 했죠. 그것을 둘러싼 찬탁 반탁 논쟁의 와중에 결국 독립운동 세력들, 민족주의파가 전체적으로 다 괴멸되고 실질적인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35년 식민지배의 시기에 일제의 주군으로서 했던 사람들은 해방된 땅에서 정치학적 스펙트럼으로 보면 좌입니까 우입니까? 그게 안 들어가요. 이들은 청산의 대상이었잖아요. 그것을 소위 말해서 반동이라 그럽니다. 그들은 우가 아니잖아요. 프랑스의 드골이 전체적으로 독일 치하에 있었던 그 비시 정부에 복무했던 그 짧은 기간 동안 있었던 독일 나치에 부역했던 독일 수많은 정치인들, 지식인들 다 청산했죠. 왜? 역사의 반동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죠. 오히려 그들이 권력을 잡았어요. 좌우가 아니었단 말이죠. 역사의 진정 과정 속에서 사실은 사멸했었어야 될 그들이 오히려 권력의 전면에 더욱더 등장했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35년 식민지배 시기에 일제의 주구, 소위 말하는 일제의 소와 말의 역할을 했었던 그들은 일제의 떡고물을 먹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해방된 땅에서 그들은 전체 권력을 장악했어요. 떡고물이 아니라 떡판을 가져가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그 물적 토대 환경이 분단입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도, 행정 권력도, 문화, 군, 경찰 할 것 없이 이 분단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그렇게 온 것 같다. 우리 태어났을 때 이미 분단되어 있었잖아. 라는 좀 그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권력을 잡았던 그들은 이 역사를 안 가르치죠. 공개할 수 없는 역사죠, 어떻게 보면. 참과 거짓이, 진실과 허구가 어떻게 보면 정의와 부정의가 바뀌어 버렸죠. 이것이 저는 분단의 기본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세가 개입했고 그들은 없었던 분단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35년 식민지배의 주구들을 활용했다. 함께 결탁의 구조가 있었다. 그들은 결국 35년 식민지배 이후에 완벽한 토회가 되었죠.
후 가번스라고 정치 권력 이론, 권력 엘리트 이론을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분단체제의 대한민국의 구성 주권력은 일제 식민의 현재 진행력의 속성이 매우 노골적입니다. 공유하기 참 불편한 이야기들이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 분단의 역사들을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접할 수 없었던 구조 자체가 분단체제예요. 분단체제가 분단을 제대로 가르쳐버리면 저는 분단체제는 존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묻혀져 있는 영역이고 학자들만의 영역이고 이런 이야기들은 제도교육 속에서는 범접할 수가 없어요. 역사전쟁이죠. 35년 식민지배 시기에 일제히 죽은 노릇을 했던 그 일제히 식민사관을 직접 만들었던 이병도, 신석호 이런 사람들이 서울대 국사학과를 만들고 고려대 사학과를 만들고 정동경은 양성소를 만들어서 일제 식민사관에 참여했던 그들의 제자들이 결국 역사학계도 실질적으로 다 장애해버렸지 않습니까? 이 역사는 묻힐 수밖에 없었죠. 그게 분단의 본질이었다. 어마어마한 비정상성들입니다. 그래서 분단은 땅만 가는 것이 아니다. 가족도 사람도 가족 다 갈랐지만 역사도 민족의 정신사도 왜곡하고 어마어마하게 오도시켰죠. 우리들의 인식, 세계관 또한 마찬가지로 매우 복잡하게 오염시켰습니다. 저는 그래서 분단의 총체적 비정상성들을 그렇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많은 이야기들 짧은 시간 동안 김구 선생의 이런 이야기들은 저는 그냥 여하간에 백범 선생은 여러 평가가 있지만 저 해방 정국의 과정 속에서 분단의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48년 4월 38선을 넘으면서 했던 이런 이야기들 정도는 분단의 본질을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공유를 해봅니다. 외국 군대들의 경계선으로서의 38선은 일각이라도 존속시킬 수 없다. 38선 때문에 우리에게는 통일과 독립이 없고 자주와 민주도 없다. 대중의 기하가 가정의 이산이 동족의 상장까지 있게 되는 것이다. 휴전선 때문에 우리에게는 통일과 독립이 없고 자주 민주도 없다. 문장이 성립이 될까요? 알면 성립이 되고 모르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알고 모르고의 차이죠. 근데 이 천지 차이일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이야기들은 그냥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인데요. 총체적 비정상의 물적 토대, 근본적 환경이 분단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이 분단 체제는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 미래전략대학원에 있을 때는 분단을 따로 한 학기를 가르쳤었습니다. 워낙 고미하신 분들이어서 딱 20분 정도 이렇게 분단에 대해 설명을 하고 통일 개념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선생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을 아십니까? 다 모릅니다. 32년 된 나라의 공식 통일 방안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최초의 통일 방안을 만든 건 전두환 정부입니다.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노태우 정부 당시에 예전에 정치인 김대중의 공화국 연합제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델로 해가지고 여러 전문가들을 모아서 공청회하고 해가지고 결국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89년 9월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발표를 하면 다음 정부가 또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비준 공포하겠습니다. 그래서 89년 9월 이후에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계속 존재했습니다. 국민들은 모릅니다. 안 가르치니까. 통일교육 부재. 물론 김영삼 정부 때 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한자를 빼버리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름을 바꿨어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정작 중요한 것은 통일의 실체적 개념, 과정, 절차, 방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 통일은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이라는 것. 남과 북이 평화 공존하고 평화 번영하는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 전체를 실질적인 통일의 개념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통일을 사건처럼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통일되어 있더라. 통일은 도둑처럼 찾아온다. 뭐 새벽처럼 찾아온다. 저는 완벽한 거짓 같아요. 그런 통일은 없죠. 저는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재앙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국민 불행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가치 또한 마찬가지로 국민 행복에, 이 공동체 성원들의 행복에 복무하고 기여해야 됩니다. 국민 행복을 저해하는 통일은 하면 안 되잖아요. 지상의 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한 간의 모든 가치, 공동체라는 개념도 자유, 민주, 통일, 평화, 평등, 수많은 가치는 유일한 한 가지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건 뭐냐? 궁극의 성역, 절대 성역, 국민. 이 국민 행복에 다 복무해야 된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갑작스럽게 국민들이 불행해지는 그런 전쟁을 통한 통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으로 존재한 이 평화 공존, 평화 번영의 통일, 이것을 제대로 온전히 국민들은 좀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최초의 이 민족 공동의 통일 방안이 어떻게 통일을 설명하고 있냐, 잠시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민족 공동의 통일 방안은 통일을 1단계 화해 협력의 단계를 수십 년 하다가 화해 협력만 수십 년 해야 됩니다. 2단계 남북연합 가서 또 수십 년 하다가 비로소 완전 통일로 나아가고 그 이후에도 평화가 더욱더 구조화되는 과정으로서 봤습니다. 평화라는 개념을 끝끝내 계속 갖고 있습니다. 화해 협력, 남과 북이 상호 체제와 제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사회문화 교류하고 인적 교류하고 경제 협력하고, 저는 이 분단 체제, 분단의 가장 본질적 속성 하나를 꼽으라면 전쟁 상태라는 것. 전쟁 상태라는 것.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휴전협정 체제. 휴전협정 체제는 전쟁 체제이죠. 전쟁 중이기 때문에 북은 군사적 에너미, 적입니다. 에너미. 전쟁 상태가 종식되는 순간, 전쟁이 딱 끝나는 순간 저는 그냥 신압으로 평화가 올 것 같아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적입니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안보 전국 속에서 국민들의 기본권이 늘 저쪽 유린될 수 있잖아요. 그럼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말고 실질적으로 전쟁이 끝났다라고 선언해버리면 눈앞에 적이 사라졌잖아요.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전쟁 중이기 때문에 모든 불합리가, 비정상들이 합리화될 수 있었어요. 이 1단계 화해협력은 말입니다. 최소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종전 평화협정을 대체하고, 그 전쟁의 휴전협정의 주체인 미국, 북한 두 나라가 실질적으로 관계 정상화를 하는 것. 이게 1단계 화해협력의 단계로 봤습니다. 수십 년 걸린다고 봤죠. 최소한 20, 30년. 최소한 20, 30년의 화해협력의 단계. 구조적으로 전쟁의 위기가 사라지는 상황. 즉, 평화협정이 체결됐으니까 평화로운 상태예요. 그 평화를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2단계 남북연합으로 가자. 남북연합은 말입니다. 연합제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연방제하고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와 국가의 연합입니다. 남북, 양 국가의 연합이에요, 그냥. 연방제는 미국의 연방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방정부가 외교권과 국방권을 가져가고 지역정부가 내부 정치권만 가지는 것이죠. 근데 이 남북연합은 남북, 국가와 국가 연합인데요. 남북 양 지역정부가 기존의 권한들을 그대로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외교권, 국방권, 정치권을 남북 각기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세 개의 회의체만 운영합니다. 남북 정상회의, 남북 강요회의, 남북 평의회. 남북 평의회는 국회입니다, 국회. 남북 100명씩, 각 동수 100명씩, 200명이죠. 이 세 개의 회의체를 운영하면서 장기적인 통일 문제를 협의케 하는 것. 이 또 남북연합을 수십 년 하다가 진짜 완전 통일 있죠. 우리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통일. 그것은 화해협력 수십 년 하다가
남은 또 수십 년 하다가 이제 명실상부하게 완벽히 체제와 제도를 하나로 합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했을 때 그 시대를 살아가는 후대들이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최종 순간에 완전 통일을 결정하게 하자. 이게 민족 공동의 통일 방안을 이야기하는 통일의 노정이에요. 아주 합리적이죠. 전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 통일 방안의 원 모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대중, 정치인 김대중의 공화국연합제 3당의 통일 방안, 그것을 원 모델로 해서 89년 노태우 정부 당시에 통일원장 이용구 통일원 당시 장관이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회가 비준 공포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습니다. 통일부 홈페이지에 있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상단에 통일 정책 클릭하면 통일 방안이 뜹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89년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수십 년간 통일 홈페이지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잘 몰랐습니다. 왜냐? 학교 교육 속에서 통일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간헐적으로 했습니다. 89년 9월에 이걸 발표하고 나서 당시 90년도 당시에는 수능이 아니었어요. 학력고사였지 않습니까? 90년 학력고사 문제로서 민족 공동 통일 방안 문제를 냈었습니다. 그렇게 가끔씩 현 정부 들어와서도 가끔씩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 민족 공동 통일 방안 가끔씩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뭐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통일부 장관들 청문회 나오면 의원들이 잘 몰라가지고 뭐 묻다 보면은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 설명하면요, 아 그거 됐고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나와요.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을 잘 모른다는 얘기죠. 통일을 사건이 아닌 평화의 오랜 과정으로 봐야 되는데 그 이해를 좀 확산시키는 게 진짜 중요하겠다. 이 수십 년의 과정 속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딱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평화는, 이 통일은 수십 년간 이 평화의 오랜 과정 통일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다름과 차이를 상호 존중해 줄 수 있는 상호 존중의 마음으로 평화가 시작된다. 그 마음으로 통일도 완성된다. 상호 존중이 통일의 기본 원칙, 정신, 태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름과 차이를 존중하자. 다문화 가정을 보고 다양성 존중의 관점에서 인정하듯이. 근데 우리가 거리에 나가가지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북을 존중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돌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다름과 차이를 굳이 틀림으로 차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손가락질 하기 때문에 손가락질 하죠. 내 기준에서는 상대방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닌데 내가 틀렸다고 하는 순간 상대방도 틀렸다고 할 것인데 이게 분단체제죠. 이것을 평화의 질서로 만들기 위해서는 틀림을 다름으로 볼 수 있는 그 인식들을 키워주는 것,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 정도는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첨언에서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6.15 공동선언 2항에서의 통일 방안 합의입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연회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통일 방안을 큰 틀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합의입니다. 이거 설명하면 1단계 화해협력을 거쳐서 남북연합까지는 가자라는 합의죠.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했어요. 근데 그 짧은 기간 13일 날 대통령께서 가셔가지고 13, 14, 15, 3일간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역사가 있습니다. 이 합의가 나온 과정에. 89년 4월 2일 당시 문익환 목사님의 방북을 다들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기억하실 거예요. 소위 89년은 그냥 공안정국이 있었죠. 여하간에 문익환 목사님은 통일은 다 됐어 라고 외치면서 결국 올라가셨죠. 가셔서 김일성 주석하고 3번 만났습니다. 장시간 토론을 합니다. 그 토론의 결과물이 이 합의입니다. 이미 그 시기에 문익환 목사님의 생각은 명료했어요. 북측의 연방제가 나름 합리적이다. 그러나 분단체제의 본질적 속성 속에서 대한민국에서 남측 사회에서 연방제의 연자도 꺼내지 마라. 그건 안 된다. 어마어마한 레드 컴플렉스가 있다. 맥시즘도 있고
불가능하다. 현실 가능한, 그로서 소위 말하는 점진적인 단계적인 이 연합제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모티브가 되어가지고 2000년 6.15 공동체 2항에서 이 방안을 합의할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연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역사 속에서 저는 지금도 있다고 봅니다. 2000년 6.15 공동선을 하러 갔을 때 당시의 남가국 최고 지도자들의 인식이라든가 당시 그것을 이끌어내는 소위 말하는 정책결정단의 최고 정책결정단에 있었던 사람들의 인식은 지금 들으면요 굉장히 좀 한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인식에 있어서. 그 역사 속에서 저는 지금도 있다고 봅니다. 이후에 14가, 4.27도 결국 있었다고 보는데요. 엄혹한 분단체제, 구조로서의, 체제로서의 분단과의 싸움 속에서 계속 그 진폭이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다 교계에서 나름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꼭 한 가지 좀 팁 같은 걸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통일 담론에서 말입니다. 가장 강력한 통일 담론이 있습니다. 바로 통일 비용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에요. 그리고 남과 북이 큰 틀에서는 이미 합의한, 여기까지 합의했지 않습니까? 통일 방안이, 남과 북이 이미 큰 틀에서 합의한 통일 방안이죠.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 이 과정에 통일 비용이 진짜 들까요? 통일 비용이 들까요? 어마어마한 질문을 제가 던져봅니다. 통일에 대한 개념들도 사실 다 없었는데 수십 년간의 평화의 과정으로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우리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통일 비용 자체를 상정하지 않습니다. 없다고 봐요. 이 아주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무슨 말이냐? 통일 비용론의 고전적인 개념은 말입니다. 북한의 붕괴를 상정했었습니다. 북한이 붕괴하면 그들을 흡수통일하는 과정 속에서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사회 보장, 사회 복지를 우리가 다 책임지고 남측이 완전히 몰락한 그 체제 속에서 그들을 자본주의 경제 질서 관점에서 북측 2,500만 주민들의 1인당 GDP를 뭐 3,000불씩, 5,000불씩, 7,000불씩 해서 올리는 과정 속에 수십 년간의 오랜 그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1인당 통일 세금을 뭐 수백만 원씩 매년 부담해야 된다. 라는 논리가 통일 비용론의 고전적 개념이에요. 틀렸죠, 이거.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가? 그런 통일은 재앙이죠.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붕괴하지 않는다. 북한 붕괴론 자체가 전쟁 중에 있는 미국과 북한, 북한과 미국 전쟁 중에 있는 양국 속에서의 대북 군사적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전쟁의 심리전은 말입니다. 이기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정인이 진리는 필요 없어요. 무너진다 자체가 엄청난 교란 행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전쟁의 심리적, 군사적 심리전을 갖고 와가지고 일반화해서 통일 비용론을 만들어요. 결국 저는 통일 비용론은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가슴 속에 통일을 다 반대하게 만들었던 반통일 이데올로기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반통일 이데올로기죠. 수십 년간의 평화의 오랜 과정에 남과 북이 완벽히 윈윈하는 구조가 있지 일방적으로 그런 건 없다 이거죠. 기존의 모든 남북관계가 그랬었어요. 상호 자객 관계죠. 상호 윈윈하죠. 일방적으로 소위 말하는 퍼주기 담론 그런 건 없다 이거죠. 이 통일비용론이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 통일을 반대하는 반통일 의식. 난 그런 통일을 안 한다. 필요 없어. 반대한다. 통일을 반대한다라는 여론을 만든 결정적인 모티베이션이 이거였어요. 동기. 근데 이 통일비용론을 우리 국내에 이렇게 완벽히 확산시키는데 가장 결정적이라는 애들이 바로 일본 애들입니다. 일본 애들. 일본이 이 통일비용론을 엄청나게 후속 조치로서 연구하고 퍼뜨리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대학의 연구자들에게 재정 지원하면서 이거 엄청나게 확산시켰어요. 좋잖아요. 뭐 연구자 기금도 받고 북한 붕괴를 상정해놓고 이거 뭐 가설이니까 그냥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모두 분단 심화의 이데올로기, 기제로서 작동이 되었죠.
허구적 실체를 가지고 수많은 학술대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통일비용론 연구하는 분들 많습니다. 국가기관이 합니다. 국회에도 연구를 많이 하고요. 각종 공공기관들 많이 합니다. 연구소들. 통일시대를 대비한다면서. 오히려 반통일 여론을 만드는 장치죠. 꼭 이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수십 년의 오랜 평화의 과정에 평화와 통일은 딱 한 가지 마음, 정신, 태도로 시작된다. 바로 상호 존중의 마음. 근데 상호 존중하려면 기본적으로 북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북이 적이면, 나쁜 놈들, 악이면 존중이 될까요? 존중 안 됩니다. 북을 알면 존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근데 북을 알 수가 없어요. 분단체제는 북에 대한 완벽한 무지를 구조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냥 북은 나쁜 놈들, 찌질한 놈들, 루저들, 헐벗고 굶주리는 호시탐탐 적화 이야기를 노리는 나쁜 놈들. 전쟁적 상황 속에서의 군사적 에너미, 그 이미지 이외의 것들은 분단체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 뭐 조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을 왜 나쁜지도 좀 실체를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라는 문제식 자체를 못 가지게 하죠. 금기의 영역이죠. 전 세계에서 북의 자료라든가 영상, 드라마 뭐 이런 거 보면은 처벌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유일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은 북측의 드라마, 영화, 시, 문학, 소설 뭐 마음 놓고 볼 수 있어요. 보고 싶으면. 근데 우리는 못 보잖아요. 아예 못 봐요. 요즘은 혼자서는 이렇게 다 두려워합니다. 공유할 수도 없고. 70년, 71년 체제 속에서 북을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간접 경험도 못 해봤어요. 그러놓고 어떻게 북측의 가치규범, 그들의 윤리, 도덕, 생활 양식, 사고방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70년 단절인데. 최소한 그들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그들의 소설, 시문학 작품을 보면서, 아, 이들도 이런 가치를 추구하네? 참 재미있네? 아, 이런 건 좀 다르네? 고도의 공동체 사회라는 게 이런 건가? 사회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를 합치시킨다는 게 이런 건가? 아,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는 이런 게 다른 거구나. 뭐 생산수단에 뭐 전 인민적 소유 이런 거 말고 가격을 이렇게 결정한다고? 진짜 재밌네. 우리와의 다름들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보고 나쁘면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북맹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쟁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더 엄혹하게 알 수 없었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좀 드리렵니다. 우리가 아는 북한은 그냥 나쁜 놈들. 그 이외의 이미지로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분단체제에서는. 무엇을 모르는 것. 이렇게 역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아는가? 제가 한번 툭 하면 재미삼아 던져봅니다. 북의 두 번째 큰 도시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부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제2대 도시 부산이라고 그러죠. 북의 1대 도시는 다 평양 아시잖아요. 북측의 2대 도시가 어디일까요? 아, 개성은 진짜 조그마한 곳이에요. 개성은 우리 남측으로 보면요. 부여, 공주 정도 될까요? 전체 해봐야 20만도 안 됩니다. 15만? 10만, 15만? 물론 그래도 개성 특급시긴 특급시입니다만 한번 마음껏 이야기해 보세요. 신의주 한 6, 7위 정도 들어올 겁니다.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인구 규모로 보면요. 함흥입니다. 함흥. 그런데 인구 규모가 아닌 도시 규모, 북측에서 도시적 지위로 보면 청진입니다.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함흥, 청진 이런 거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꺼풀만 딱 들어가가지고 북측의 산업구조, 경제, 군수경제와 뭐 민수경제로 나뉜다는데 뭐 군수경제는 제2경제위원회가 담당을 하고 민수는 뭐 내각이 한다는데 그건 무슨 소리고 우리의 기준에서는 몰라요. 최소한 사회주의 경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우리 사실 잘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본 이해만 해도 웬만큼 보이기 시작하는데 잘 안 되죠. 고도의 집단주의 체제, 공동체 사회, 개인주의 뭐 이런 거, 그리고 전쟁 상황이라는 것 이런 것들인데요. 그냥
단편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서 사진 좀 보겠습니다. 왜 모르는가는요, 그냥 엄혹한 전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북측은 뭐 사회주의 경제제도다, 고도의 집단주의 체제다. 이 두 가지보다 더욱더 북측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한 가지 상황이 있어요. 전쟁 상황. 우리가 느끼는 전쟁 상황하고는 진짜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의 전쟁의 상대방은 누굽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이 그들에게는 끝내지 못한 전쟁 상황의 상대방이 미국이에요. 그럼 미국은 우리 건드리지 못할 거야. 감히 우리를 건드리겠어.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니면은 1년 365일 내지는 하루 24시간 미국의 정치 군사적 행위에 촉각을 항상 곤두세우고 있을까요? 후자예요. 전쟁 중이잖아요. 국제법적으로 전쟁 중이에요. 언제 어떻게 맞을지 몰라요. 그래서 북측은 정치 권력, 이들의 동선, 1호 동선 같은 경우는 결코 공유하지 않죠. 실황 종결을 잘 안 합니다. VIP가 항상 언제든지 이건 유사시에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걸 늘 녹화하죠. 이 북측이 전쟁적 상황을 느끼는 공포라는 것은 특히 미국의 군사적 공격에 대해서 가설을 설득하는 거 듣고 있으면은, 야, 이들은 진짜 비정상의 제정신이 아니구나. 근데 그게 그들은 엄존하는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느끼는 전쟁적 위험에 대한 이 느낌보다 차원이 달라요. 아, 이건 우리가 잘 모르는 북측의 고유한 인식의 메커니즘의 한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북측은 말입니다. 전쟁적 상황에 대한 엄혹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국가와 관련된, 북측 사회와 관련된 유의미한, 의미 있는 어떠한 정보들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정보로 하는 것들조차도 미국에게는 다 군사정보, 전쟁 정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예 발표를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북한 정부 1년 예상 같은 거, 우리는 북한 정부에 1년 예상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알았던 적이 없어요. 모르죠. 미국 CIA도 몰라요. 몰라요. 북한의 산업 구조다, 경제 구조다, 뭐 정치 메커니즘이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한 달 전에 제 사무실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통일부 산하의 준공공기관입니다. 통일부의 지휘를 받죠. 국정원하고 통일부에서 북측의 권력 구조, 그래가지고 뭐 기구표 같은 거, 막 이렇게 북한 학자들 많이 이렇게 늘 갖다 놓고, 벽에 붙여놓고 늘 보면서 합니다. 그거를 개성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카페에 가가지고 북측에 뚝 주면서 분석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북측 사람들 보면서 진짜 한심하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권력 구조 이게 지금 같으면은 국무위원장이 있을 것이고요, 내각이 있을 것이고요, 노동당, 심지어 가장 중요한 노동당 군사위원회부터 정치국 상무위원 쭉 구조가 있어요. 그림이 잘 그려져 있어요. 보면은 그런갑다. 이름이 다 들어가 있고 막 이래요. 막 선막 끊고 화살표 막 돼 있고 막 권력 구조가 딱 나왔어요. 그걸 제가 들으면서 분석 한번 해봐 이러면은 북측의 관련 당원들이 진짜 한심하다 그래요. 그러지 말고 설명 한번 해봐라. 뭐가 틀렸냐? 저는 그렇게 4년을 생활했어요. 너무 한심하다 이거죠. 이게 뭐냐?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건 북측이 발표하지 않아요. 조직비서 누구, 선전선동비서 누구, 이런 그것만 이야기할 뿐 이들이 어떤 관계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노동당 당 규약을 보고 대충 유추해보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현실 속에서 이 역학관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도 잘 모르면은 북측이 군사력을 어떻게 알아요? 이게 재앙이죠. 제가 그냥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참 찌질한 루저들이라고 하는 북에 대해서 그냥 몇 장의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노동당 당 창건 75주년 기념식, 지난해 10월 10일 날 노동당 당 창건 75년 기념식에 있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 순간이에요. 연설하는데 3번 정도 조금 울먹였어요. 막 터뜨리지 못하고 그냥 좀
누가 봐도 좀 복받치는갑다. 뭐 이런 정도 3번 정도 있었어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주민들도 이들은 막 눈물을 흘려요. 같이 눈물을 흘려요. 군인도 눈물을 흘리죠. 함께 눈물을 흘려요. 이 군인들, 다 군인들이 같이 울어요. 이거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쉽게 설명해요. 다 세뇌받아가지고. 그렇게 세뇌받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진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녹화해가지고 다음날, 북측 주민들이 다음날 다 봤어요. 온 집집마다 다 울었어요. 미친 거죠. 미쳤잖아요.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적 기준에서 미친 거죠. 저 눈물을 우리가 공감할 수 없어요. 분단체제는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70년 체제예요. 근데 북측을 연구하다 보면 말입니다. 저것이 들으면서 같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지도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 주민들의 저 지도자를 바라보는 마음은 그렇지.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거냐. 개성공단에서 제가 수많은 시간을 토론했던 북측의 인민들, 북측의 당원들, 북측의 그 관료들, 그들과의 수많은 토론, 그런 속에서의 그들이 그 체제를 생각하는 마음, 그 사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진짜 자기들이 물질적으로 진짜 어렵다는 걸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힘들다. 그 힘들다, 매우 물리적으로 힘들다라는 것을 체제적 문제로 볼까요? 그들이 저렇게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건 가장 큰 환경적 요인이 있죠. 전쟁 상황이잖아요. 전쟁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무역하고 싶다. 우리 다른 나라에 가서 장사하고 싶고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싶어. 누가 검수 조치하죠? 핵무기 이전에도 계속 검수했습니다. 제재했어요. 미국의 대북 제재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전쟁 중이잖아요. 적국이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0세기 이후에 가장 오래된 전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땅 한반도예요. 전쟁 중이니까 전쟁의 상대방이니까 제재해야죠. 국제정치는 그런 거잖아요. 자국의 국익이 절대선이니까. 그래서 북측은 일관되게 요구하죠. 제발 전쟁 좀 끝내자. 제발 좀 끝내자, 전쟁. 평화협정 체결 좀 하자. 너무 오랫동안 종전 평화협정을 강하게 요구했잖아요. 안 들어주잖아. 미국은 안 들어주잖아요. 이게 본질이잖아요, 분단은. 다만, 분단 체제는 북측이 한국전쟁 휴전협정 체결할 때도 2달 후 제네바에서 실질적인 종전평화협정 다 체결한 것을 가정하고 휴전협정 했을 뿐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71년 휴전협정 체제잖아요. 분단 체제는 북측이 수십 년간 미국에게 종전평화협정을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를 안 가르치잖아요. 공유하지 않잖아요. 비본질적인 이야기들만 하죠. 그냥 적대적 분단체제 속에서 우리가 몰랐던 북에 대한 이야기들은 경제 제도로서의 사회주의 경제가 어떻다? 정치 원리, 사회 운영의 원리로서 집단주의, 고대 공동체성이 어떻다? 사회주의 윤리, 사회주의 도덕. 저 체제가 말입니다. 이 체제가 유지되는 최고의 형식적이든 내용적이든 저 체제가 유지되는 가장 큰 비밀, 비기가 뭘까를 쭉 고민하다 보면 저는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진짜 억압, 폭압일까요? 그런 체제는 존립할 수 없고 지속 가능하지 못합니다. 결국 동의의 과정이 있어요. 동의의 과정이 있어요. 설명,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기제가 바로 조선노동당 당원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헌신하죠. 가치 자체가 개인적 가치가 아닌 사회적 가치와 동일시하죠. 예를 들어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를 개인주의 사회라 그러잖아요. 개인주의.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공동체의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는 보편적으로 보면 개인적 가치를 우선합니다. 근데 북측 사회는 이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충돌하지 않아요.
다르지가 않아요. 아예. 개인적 가치는 사회적 가치와 같아요. 이것이 체화되어 있어요. 사회, 공동체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떨어져 있는 개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엄청난 재앙이라 그래요. 항상 공동체 안에 개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적 가치인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인데 그들은 그런 논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사회 운영의 원리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개인주의와 소위 말하는 집단주의, 공동체, 이것과 좀 다르게 말입니다. 노동의 개념을 둘러싼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의 작동의 논리도 좀 다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 속에서는 사람은 임금과 같이 교환되는 사람의 노동은 임금과 같이 교환되는 개념이 돈이죠, 노동은. 노동은 돈입니다. 자본주의는 또 돈이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개인이든 기업이든 돈을 벌어야만 존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회주의 경제는 돈, 부가의 창출,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개인이든 기업이든 부가가치,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고전적 사회주의에 있어서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노동을 사고 팔기 때문에 고용과 피고용의 개념이라든가 임금이라는 개념들이 존재하지만 사회주의 경제에는 임금이니 고용이니 피고용이니 이런 개념 자체가 별로 없어요. 존재하지 할 수가 없죠. 그들이 소위 말하는 2011년 이후에 국가사회 계획 경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 경제적 경제의 논리도 도입하고 했습니다만은 엄존하는 질서는 국가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골간을 엄격히 지키겠다는 것은 거의 불문율이에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도 도입하고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는 경쟁 내지는 인센티브 이런 것들 자체를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좀 죄악식이었어요. 죄악식이었어요. 우리 예전에 다 종교인들이시기 때문에 예전에 종교 속에서 보면은 경쟁은 죄악이었잖아요. 비슷한 맥락이 좀 있습니다. 이런 좀 전혀 다른 북측을 우리가 북한 사회를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야기할 수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도로서의 사회주의 제도, 정치 제도로서의 집단주의 원리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윤리, 도덕 그 설득의 과정 속에서 결국 말입니다. 북측 사람들은 이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 다릅니다. 굉장히 억압적인 체제 속에서 굉장히 억압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꾀죄짤 것 같잖아요. 왜 찌들려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누구하고도 대화해봐도 참 맹랑하고 밝고 맑고 잘 웃고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자기 이야기하고 개방적이에요. 사고가 굉장히 열려있어요. 찌그러져 있지 않단 말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당당해요. 우리가 단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북측의 사회. 북측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스트레스잖아요. 나가서 일이 힘든 게 아니고 사람이 힘들잖아요. 다 관계 속에서요. 뭐 계약 관계이든 비즈니스 관계이든 다 관계가 있어요. 거기서 스트레스 있잖아요. 그들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매우 담백해요. 다른 게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사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과장 있다 칩시다. 상명하부의 관계가 기본이잖아요. 거기에 그래서는 안 되지만 보편적으로 가불의 문화가 있습니다. 나는 고용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사회는 누구도 누구를 고용하지 않잖아요. 고용한 사람이 있다라면 국가, 전 인민이 개개인들을 사회가 고용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배인 선생이 있어요. 지배인 선생. 총무 선생이 있고 반장 선생이 있고 나는 선반을 돌려요. 이들 관계에는 상명하복 없어요. 야,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지배인 선생이나 나나 똑같이 이 기업을 위해서 같이 일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솔직해요. 우리는 사실 솔직 못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회의하다가 막 토론하다가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당연하죠. 자주 그러죠.
표현이 좀 완곡하게 표현하잖아요. 북쪽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좋습니다, 싫습니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왜? 관계가 담백하잖아요. 두 번 생각하지 않단 말입니다.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뭐 이렇지. 누구 눈치를 봐가지고 뭐 비비 꼬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통제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북쪽 사회를 가장 설명할 때 억압적인 통제 체제라고 늘 배웠잖아요. 소위 말하는 준전제 상황이라든가 엄혹한 전투 상황도 하고 이러면 다르죠. 그렇지만 일상생활 속에서의 직장생활이든 모든 것들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북쪽 사회의 단면들을 조각보처럼 이렇게 맞추는 것 자체가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격이긴 하지만 저 사회주의 경제제도라든가 고도의 집단주의 체제가 작동되는 메커니즘 속에서 사람 한 명 한 명, 사람만이 남더라라는 것. 물질이 아닌 사람만이 남더라.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게 사실은 정신적 가치, 정신적 가치를 진짜 추구합니다. 정치 사상상. 이걸 이렇게 쉽게 이야기한다는 게 조선인민군에서 서열상 가장 높은 지위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뭐 군사위원장 말고 저 총비서 말고 말입니다. 총정치국장이 제일 세다는 거 좀 들어보셨죠? 총정치국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군인들의 정신세계, 사상적 무장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정치위원 이런 사람들. 이들은 뭐죠? 군대에 나가서 네가 왜 군대에 있느냐 이거죠. 너는 왜 조국을 지키냐 이거죠. 너는 왜 전쟁을 해야 되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자기 완벽한 정신무장을 갖게 하는 것. 여기에서 모든 전투가 시작된다고 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신사적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은 그렇게. 우리는 좀 물질주의로 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남북의 가치들을 갖다 놓고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는 있습니다. 이 한간에 북에 대해서 이 정도 저는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회주의 경제가 어떻다? 집단주의 체제가 어떻다? 전쟁 상황. 북을 이해할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로서 최소한 이 경제, 이 체제, 이런 것들. 어릴 때부터 소년단, 청년동맹, 직맹, 여맹, 여러 노동당 이런 조직생활. 조직생활이라고 해서 뭐 집단 이런 게 아닙니다. 다 가정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이 소년단, 이런 데 묶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압도하는 가장 큰 특징, 그들은 전쟁을 못 끝내고 있다. 제가 북측하고 협상을 할 때마다 가장 늘 만나게 되는 한 지점입니다. 무슨 협상을 하다 보면 북측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알만한 사람이 왜 그러나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 엄혹한 전쟁 상황을 지금 못 끝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 엄혹한 전쟁 상황을 못 끝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이 남과 북의 모든 협상은 다 기록을 하거든요. 이 말이 나오면 저는 반드시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귀척은 전쟁을 못 끝내고 있습니까? 안 끝내고 있습니까? 이거 안 물으면 나중에 책임자들 소집할 수 있어요. 딱 물어봐야 돼요. 귀척은 전쟁을 안 끝내고 있습니까? 못 끝내고 있습니까? 귀척은 지금 그것을 질문이라고 하나 막 이렇게 화를 내죠. 화를 낼 일은 아니다. 정확히 한번 해보자. 어때요? 북측은 미국과의 전쟁을 못 끝내고 있습니까? 안 끝내고 있습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죠. 분단체제는 그런 상황들 자체를, 문제식 자체를 못 가지게 했었죠. 북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좀 더. 우리 사회가 북을 바라보는 인식, 태도의 유형들을 한번 봤습니다. 적대적 관점. 예, 적이잖아요. 군사적으로. 정치, 에너미. 에너미이기 때문에 선악, 흑백, 맞고 틀림. 적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미지죠. 그리고 타자죠. 우리가 아닙니다. 남과 북, 우리라고 남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저것들은 같은 민족도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까지 야한간에 엄혹한 적대적, 군사적 적대 상황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나보다 더 못한 놈들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교의 대상일 뿐입니다. 나쁜 놈으로 이미지하기 위해서 모든 걸 비교합니다. 잘 사나, 경제는 어떠나, 뭐 모든 걸 비교해 봅니다. 하다못해 뭐 백두산하고 한라산도 비교합니다. 비교의 대상은 아닌데요. 그 모든 비교의 준거틀은 경제결정론입니다. 제가 개성에 있으면서
가장 오랫동안 하나의 화두를 가지고 북측 사람들하고 토론했던 주제가 있어요. 인간 행복, 해피니스, 행복. 누구나 부모 속에서 생명으로 잉태되고 난 존재가 생긴 이후부터 3일까지 여하간에 존재하게 된 순간 그 존재는 삶의 존립 근거, 식의주부터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남북의 기준을 갖고 한번 진짜 오랫동안 토론했었어요. 이건 북측이 저한테 도발했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북한학자이기 때문에 체제적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불현듯 툭 던진 이야기. 그래, 김 박사 선생은 본인 이야기예요. 남과 북을 비교함에 있어서 나보다 김 박사 선생이 훨씬 행복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지?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어떻게 답변을 했겠어요? 속으로 미친나. 지금 행복의 단어를 꺼냈어. 상상이 되세요? 북측 사람이 남측 사람한테 김 선생 말이야 나보다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참 웃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속으로 바로 반응하지 못하고 참 웃긴다. 그런데 4년간 이 토론을 쭉 하면서 늘 가졌던 문제의식이 하나 있어요. 이 토론이 2번, 3번 지났을 때 매우 간단치 않구나. 이게 진짜 간단치 않구나. 내가 대놓고 내가 내보다 더 행복하다는 말을 못하겠구나. 우리 하루에 몇 명이 자살합니까?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자 이거죠. 30명이 넘죠. 예. 진짜. 우울증, 소외, 양극화, 갑질, 자살률 하나가 그 사회의 행복의 지표입니다, 사실은. 견디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물질이 다가 아니잖아요. 왜 사는가와 관련해서 극단적 자살 행위가 있다는 것은 압도적 일이잖아요. 17년, 18년간 지금 일이 아닙니까? 전체적인 경영 지표로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공동체 성원들의 삶의 질, 행복의 수준을 본다 그랬을 때 이런 단순 비교는 좀 폭력적이긴 합니다만은 북측에서는 자살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굉장히 난해한 이야기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제가 가장 놀라웠던 한 지점이 있어요. 굉장히 고도화된 공동체 사회 속에서는 말입니다. 우울감, 이런 것들이 거의 사회적 존재로서 계속 의미 부여가 돼요. 모든 관계 속에서 사회적 존재예요. 나는 이 공동체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 어려울 뿐, 이 공동체 사회로부터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을 확실히 해요. 공동체부터 떨어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제가 툭 한번 던져봅니다. 제가 가졌던 충격 하나. 북측 청소년들, 우린 중2병이 진짜 심각하잖아요. 중2병, 사춘기. 북측 학생들 어떨 것 같아요? 중2병 내지는 학생들의 사춘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사회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런 것이 화두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럼 감추고 있느냐? 사실 북측 학생들한테 사춘기를 물으면 조금 뜨하게 반응해요. 스트레스가 그만큼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말도 안 되잖아요. 사춘기는 신체적 변화의 속에서 가지는 엄청난 혼란 속에서 막 안 오면 이런 것들이 합쳐서 사춘기가 오는데 그거는 가들은 뭐 틀리나 똑같이 오겠지가 아니고 사회 속에서 완벽히 학교 교육 속에서도 뭐 많이 나타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초중고 1년씩 담임선생님이 바뀌잖아요. 북측은 소학교 5년간 최초의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5학년 졸업할 때 다 끝까지 담임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초급, 고급, 중학교 3년간 한 담임선생님과 3년간 같이 생활해요. 완벽히. 그 선생님들은 아이들 부모님보다 더 완벽하게 아이를 알죠. 공동체성이 매우 강하다는 이야기는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 속에서 개별화된, 파편화된 그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있는 우울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거 찾아보기 힘들어요.
주변에서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어마어마한 관심들이 있어요. 제가 놀라웠던 한 가지 순간이 있어요.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서에 북측 직원 3명이 있었어요. 북측 직원들한테 일을 맡기면 말입니다. 일 딱 끝나면 바로 탁 와가지고 부장 선생님 일 끝났습니다. 또 무슨 일을 할까요? 물어요. 그럼 제가 네 일 끝났으면은 가서 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걔는 살짝 이상하게 부장 선생님 우리 다 우리의 일입니다. 네 일과 내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맞지 미안하다야. 이 공동체성이라는 게 사회적 가치관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들이 매우 탄탄합니다. 굉장히 끈끈해요. 그래서 그런 자살, 우울감, 소외감 이런 사회 병리 현상들로서 개인주의가 이렇게 고도화되면서 생기는 그런 사회 병리 현상들이 거의 잘 보기 힘들더라. 북측에도 이혼이 있긴 합니다. 이혼이 있긴 해요. 이걸 비판도 많이 하는데요. 이혼하고 싶어도 주변에서 말려서 못합니다. 비교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뭐 직맹이다, 내가 직맹이다, 뭐 와이프는 아내는 여맹이다, 뭐 이렇게 있다 보면 말입니다. 진짜 성격 차이가 못 살겠다. 그래도 주변에서 와가지고 너들 와카노 이러면 안 된다. 계속 같이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더 어떻습니까? 비교하든 말든 다 개별이잖아요. 그럼 그들은 그런 개별은 없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인드형 비즈니스. 네 일을 좀 해라. 우린 그러잖아요. 그런 관념 자체가 그들은 없습니다. 네 일이라뇨. 다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 지나가는 애들, 마을에 아파트에 애가 담배 피우고 있다 이러면은 좀 지나가죠. 북측은 작살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애거든요. 저 집 없어요. 내 집 아이 똑같아요.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장유유서, 효, 충, 윤리, 도덕 그때 민망해져요. 우리가 보여요. 우리가 얘들은 진짜 그러니까 아프리카 속담이 나오잖아요.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북에서는 진짜 강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 인사하고 모든 이 공동체성이 매우 강해요. 요 예만 들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북측은 의료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다 제재 때문에 의료기구, 장비가 대부분 다 수출 제한 품목입니다. 북측에서 가장 존경받는 두 직종이 있어요. 선생, 교원, 그리고 의사인데요. 생활비는 제일 적습니다. 생활비 있잖아요. 우리 좀 월급입니다. 가장 사회적으로 존경과 애우를 받는, 누구한테나 참 존경받는 직종이 계시고 가장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국가가 엄격히 육성하는 사람들인데 생활비는 제일 적어요. 육체적 노동하는 사람들이 제일 생활비가 많습니다. 그 얘기 중요한 게 아니고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진짜 헌신적입니다. 자기 살을 이식한다. 이거 어느 집이나 있어요. 어느 의사나. 간호사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 마을에 소학교 5학년 애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화상을 입었어요. 마을에 애가 화상을 입었어요. 피부 이식을 해야 돼. 피부 이식을. 마을에 미연애가 방송을 해가지고 누구 집 아가 어떻게 돼가지고 큰일 났다면서 피부 이식을 해야 된다는데 이렇게 피부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한 30분, 1시간 있으면요. 진짜 마을 사람들이 다 줄을 서요. 이런 건 우리 기준에서 미친 거죠. 안 해도 되잖아요. 내 하나도 아닌데. 왜? 근데 그 마을 임위원장부터 제일 먼저 내 피부가 맞는지 봐달라 그래요. 우리로서는 이게 두려움이에요. 진짜 미치겠다. 아이가 제정신이야. 이런 일들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저 사회에서. 뭐가 진짜 중요한가? 와 관련해서 우리가 진짜 몰랐던 북측 사회의 공동체성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죠. 매우 간단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헐벗고 굶주리는 찌질한 루즈들로서 폄훼하죠.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가 북측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경험을 하고 회사에서 무슨 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대처하는 그 직원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민망해지고
감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개성공단에 왔던 그 사람들은 다 특별히 선발된 사람들인가? 아니에요. 개성시, 개통군, 장봉군, 파문군 그 지역 일대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북측의 사람들일 뿐이에요. 간단치 않은 북측 사회를 이런 제도를 넘어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바라봤던 단면들을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유일한 선은 알미요, 유일한 악은 무지다. 다들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는 이런 경고를 남긴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쓴 겁니다. 우리 스님께서는 우리 스승께서는 저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참 많이 대뇌인은 한 경구입니다. 끝끝내 따라가면 결국 그래 몰라서 오해하고 몰라서 갈등하고 몰라서 싸우잖아요. 오해가 이해가 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근데 분단체제는 구조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생각했던 이 무지가 어느 순간 악의 인식이 되어 있을 수 있더라? 참 살뜰리는 이야기죠. 진리. 분단체제를 넘어서 평화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마주해야 될 분단의 본질, 통일의 개념 과정 절차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지혜들을 모았으면 좋겠는데 인식을 바꾼다라는 것.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개성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 2항에서 말입니다. 남과 북은 통일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남측의 연합제안과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정리스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했다. 연합제. 화해협력 수십 년 하다가 2단계 남북연합 가자는 거 아닙니까? 화해협력 1단계 수십 년에는 인적교류,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핵심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쟁체제를 규정한 휴전협정을 종전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1단계 화해협력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신뢰구축의 과정 속에서 인적교류,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을 하자는 거죠. 이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1단계 화해협력의 단계, 연합까지 간다 그랬죠. 6.15 공동선 2항에서 통일방안 합의했죠. 4항에서 경제협력을 합의합니다. 4항에서 경제협력을 합의하고 비로소 2000년 8월에 북측은 개성공단 2천만 평을 거의 공짜로 내놓습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본다라면 현대 정주행 회장의 공이 사실 큽니다. 경제주의적 관점, 경제적 관점에서 북측을 바라봤던 게 사실이죠. 물론 북측의 강원도 통천이 고향인 정주행 회장 입장에서는 여러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만은 초기에는 북측에서 어마어마한 자원, 어마어마한 가능성들을 보고 중국 진출을 여러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결국 경제협력을 활성화시켜서 통일을 나아가고자 했던 정부 부분하고 맞물리게 되는데요. 2000년 6.15 공동선언은 있었고 2000년 8월에 남과 북은 개성공단을 합의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남북 경협을 하자고 한 것은 북이 아닙니다. 우리가 북측을 설득해서 경제협력을 하자고 했던 겁니다. 북측은 경협이 우선이 아니다. 아니, 전쟁도 안 끝났는데 무슨 경협을 한단 말이냐. 최소한 종전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평화만 오면은 이 경제협력뿐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들도 다 할 수 있다. 종전 평화협정이 우선이다. 최소한 전쟁을 끝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었고 우리 입장은 평화협정의 문제는 사실은 휴전협정의 조인 주체로서의 미국의 영역입니다. 간단치 않잖아요. 그래서 남북이 이런 신뢰 구축을 하다 보면 경협을 통해서 신뢰 구축을 하다 보면 미국도 종전평화협정의 과정으로 딸려올 수 있다. 이런 논리였어요. 남북 입장이 배치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서로 간의 상황 속에서 똑같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2000년 6.15 공동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개성공단이 합의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6.15 공동선언의 곡동자라고 하는데요. 1단계 100만 평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휴전선입니다. 사천강이고 기정동이고요. 대성동 말입니다. 여기 판문점인데요. 우리 파주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문산의 아파트인데요. 서울에서 65km입니다.
이렇게 일산 자유로로 쭉 가면 65km 정도 됩니다. 들어오셨을 겁니다. 북측에 내놓은 이 2천만 평, 이건 일당에 100만 평이고요. 이거에 스무에 있는 2천만 평을 문서로 합의했습니다. 문서로. 구두로는 1억 평까지 확대해 가자라는 분단의 역사를, 평화와 통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교두보, 남북 평화, 남북 공동 번영의 상징으로서 개성공단을 합의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우린 개성공단 그러면 그냥 개성 땅에 공단이 하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남과 북의 평화의 상징이고 경제 번영의 상징,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서 개성공단을 합의한 겁니다. 2천만 평은 말입니다. 800만 평의 공단과 1200만 평의 배후도시를 합의한 겁니다. 기존의 개성시를 다 포괄합니다. 이 2천만 평 안에는, 그 안에는 사실은 북측에 3개 핵심 군단이 있었죠. 2개 사단, 1개 여단인데요. 6사단하고 64기갑사단, 그리고 62포병여단, 6만의 군병력, 관련 군사무기체계, 기갑사단 아시죠? 활이 엄청 세죠. 서부전선에 주력 군대 6만의 군병력, 군사무기체계를 송악산 뒤쪽 후방으로 약 10에서 15km를 물리고 군사의 기지에 남측의 기업들을 받은 게 개성공단입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죠. 2년, 3년 걸렸죠. 이 군대를 물리는 과정. 우리가 요 고향 일산 쪽에 1사단 같은 거 뒤로 물릴 수 있습니까? 나라가 뒤집어질 겁니다. 상상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 진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군인들이 진짜 반대했습니다. 김영철 씨 같은 사람들, 정찰청국장 출신, 그 이외에 국방위 정책국장, 진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측근이죠. 이런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반대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들을 다 설득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김정일이 시키면 다 하겠지. 그런 체제가 사실은 명분이 있어야 되죠. 마지막까지 요 지역 사령관, 요 지역 군단 사령관이 끝끝내 반대합니다. 우리가 안보라는 개념을 쓸 때 북측은 보위라는 개념을 씁니다. 안보라는 개념은 우리하고 일본에 쓰죠. 한자. 중국도 보위라고 합니다. 양간에 보위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조국 보위가 불가능하다. 나는 내 직을 걸고 반대한다 그랬어요. 김정일은 이 사람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직을 걸고 반대하니까 저쪽 함흥 쪽으로 정건시켰어요. 끝끝내 반대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직을 걸고 그런다니까 유명한 일화입니다. 사실은 북측이 이 관련 체계들이 참 만만치 않죠. 여하간에 6만의 군병력을 물리고 그 자리에 남측의 기업들을 받았습니다. 2003년도에 착공했습니다. 2004년도에 첫 제품이 나옵니다. 후기 2천만 평을 내놓으면 우리는 그곳에 최소 3천에서 많게는 5천 개 정도의 제조업 기업이 들어간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들어간다고 얘기했느냐? 2003년에 착공했잖아요. 딱 10년만 개발하면 2012년이면 3천 개 정도는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죠? 참 통탄한 이야기인데요. 2008년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는 개성공단은 내부적으로 동결되었습니다. 땅 분양받고도 대부분 못 들어갔습니다. 누가 막았을까요? 개성에 땅을 분양받았는데 기업들은 2008년 이후에 들어가려고 했던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하나도 못 들어갔죠. 한창 공장을 짓고 있었는데 공장 건축률이, 준공 건축률이 8, 90%가 안 되면 다 수업시켰습니다. 짓다가 말았습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북이 들어오지 마라 했을까요? 남측에서 안 보냈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우리가 막았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말입니다. 실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집권하자마자 개성공단을 닫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닫을 경우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대외비로 연구 용역을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 비즈니스 프렌들리,
친기업주의 정책을 펼쳤던 이명박 대통령에게 누가 개성공단은 닫아야 돼 계속 압력을 넣었을까요? 개성공단을 북측의 달러박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달러박스는 영어입니다. 미국이 계속 적절치 못하다고. 결국 당국관계는 단절되고 개성공단 관련된 남과 북의 합의는 다 안 지켜집니다. 개성공단 관련된 남과 북의 합의들이 다 안 지켜집니다. 누가 안 지켰을까요? 그 연구 용역 보고서의 결과입니다. 개성공단 관련된 남과 북의 모든 합의들을 해태하고 방조하고 그냥 방치해버리면 북이 열받아서 공단 닫아버릴 거예요. 그 당시 개성공단의 남측의 실무협상 전체를 누가 담당했을까요? 제가 담당했습니다. 저는 진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저한테 떨어진 지침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한테 지침은. 어떠한 협상에서도 북측의 말만 듣고 아무런 답변을 하지 마라. 하루 이틀이죠. 일주일, 한 달 버틸 수 있습니까? 왜 안 지키나? 약속을 안 지키나? 지금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합의를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알다시피 남측 당국에서는 별도의 지침이 없다. 그러면 북측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일방적인 남측의 이 조치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약속이 6개월, 1년 계속 이렇게 안 지켜지는데 우리 그걸 계속 해야 되나? 만약에 남측의 당국자들이 개성에 들어와서 협상을 하지 않으면, 즉 실무협상 개성단에 있는 저 말고 남측에 책임 있는 당국자가 들어와가지고 협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남측 당국은 안 들어오죠. 계속 협상을 회피했어요. 안 나가요. 들어오라 해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북측은 최후 통첩을 하죠. 언제까지 안 들어오면 이 모든 책임은 남측에 있다. 그래도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최후 통첩한 대로 내용을 개성공단의 법제도를 바꿀 것이며 막 발표를 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그럼 우리는 일방적 발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계속 악순환이에요. 사실 일방적이지 않죠. 1년간 끌었던 안 나갔던 과정 속에서 북측이 치고 나오면은 새로운 법제도를 시행하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남과 북이 합의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돌아서 협상하자고 협상 안 나가. 저는 여기 나왔죠. 저를 남측으로 소환해달라. 여기 못 있겠다. 소환해달라. 모든 덤탱이를 누가 써야 됩니까? 현장에서. 그 모든 욕은 누가 먹어야 됩니까? 저한테 욕을 하죠. 저한테 북측은. 그 시간이 개성공단이 비정상화되어 갔던 시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남북관계를 항상 단편적으로 일방주의적으로 그냥 뉴스를 통해서 듣죠. 이런 이야기는 단 아무도 공유를 못 받아봤어요. 안 됐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 건 공유하지 않습니다. 북측 일방적 조치들만 항상 보죠. 나쁜 새끼들. 그 행위가 있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언론사들도 모릅니다. 정부가 발표해야 알잖아요. 북측이 어떤 제안을 했고 우리가 어떤 걸 했는데 이런 과정은 전혀 없이 어느 순간 툭 결과만 가져와가지고 막 이러겠다 이러면 우리 또 이게 분단 체제입니다. 정보가 독점되어지는. 그리고 북측의 신문 사설 다 못 보게 하잖아요. 북측 입장도 있을 텐데 이게 엄혹한 질서죠. 그렇게 개성공단은 2008년부터 비정상화되었고요. 그 와중에도 일찍 들어갔던 기업들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많이 벌었습니다. 늦게 들어갔던 기업들은 진짜 힘들었습니다. 늦게 들어갔던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냐? 2008년 막 차 타고 들어간 분들. 당국 관계가 막 얼그러지는데 우호적이지 않을 때 막 들어갔던 초기 엄청나게 큰 투자했던 기업들. 은행에 큰 100억, 200억씩 막 용자 내가지고 대형 설비를 갖고 막 들어갔던 기업들은 은행 이자 때문에 진짜 힘들었죠. 그런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평화를 위한 경제협력이었습니다. 해보니까 경제를 위한 평화도 담보가 되었습니다. 평화 프로젝트, 경제 프로젝트로 했습니다. 북측은 애초에 말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북측은 돈의 관점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개성을 생각할 때 가장 큰 담론이 돈줄 달러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최소한 북측은 돈의 관점에서 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두 가지 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1당의 100만 평, 1당의 100만 평의 땅값, 토지값 관련해서 당시 2003년에 저걸 분양할 때 말입니다. 현대아산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저도 청와대에 있었는데요. 남북관계 국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토지공사 사장이 김진호 사장이었습니다. 군인 출신인데요. 현대아산이 기반시설 돈이 없어서 안 돼요. 토지공사를 투입해가지고 기반시설 다 하게 하고 분양을 시키겠습니다. 2.8대 1, 100%다 분양됐습니다. 제조업 공장 부지가 이런 제조업 공장 부지가 평당 14만 9천 원이었습니다. 상업용지, 호텔 같은 거 평당 45만 원, 100만 원짜리까지 다 분양됐습니다. 분양 다 끝나고 나서 북측에게 토지값 주겠다 그랬을 때 북측은 거의 공짜로 내놓습니다. 땅값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단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주긴 줬어요. 1제곱미터당 상징적 수준에서 부금받았습니다. 상징적 수준에서 받았습니다. 1제곱미터당 북측은 1달러가 채 안 됩니다. 그냥 1달러로 퉁쳐서 달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달러를 줬는가? 아닙니다. 현물. 개성공단을 국제공단화하기 위해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든 것은 우리입니다. 이게 이만큼 지금 부메랑이 될 줄은 몰랐어요. 북은 남측이 주장했기 때문에 알아서 알아.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어요. 뭐 중국의 위엔화도 있고 남측의 원도 있고 북측의 조선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달러를 기축통화로 해야만 국제공단화의 틀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 달러 박스 이야기부터 해서 북측 노동자들이 지급되는 달러가 뭐 어떠니 저떠니 제재에 다 걸리잖아요. 여하간에 그들은 1제곱미터당 한 달러면 되겠나?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얼마를 줄까 물었을 때. 사회주의 경제에는 토지의 가격이 매겨지지 않습니다. 북측이 개성공단을 봤던 관점 자체가 군대를 물린 자리에 남측의 기업들이 한 3,000개, 5,000개 들어오고 그 연관 협력업체가 남측에 약 10만 개가 가동되면 이런 개성공단이 수개, 3개, 4개로 확대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미국은 결코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고 봤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매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개성공단 전략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남측의 기업들이 빨리 돈을 벌어야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개성공단이 2단계, 3단계로 확대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특혜를 주겠다 그랬어요. 특혜를. 그 특혜가 뭐냐? 땅값 그리고 북측 노동자들의 소위 말하는 생활비, 임금입니다. 땅값. 그래서 거의 공짜로 내놔요. 1제곱미터당 한 달러. 실제로 다 줬을 때 현물로 줬는데요. 시멘트, 철근. 이 공단 안에도 북측에 건물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거 지을 때 그거 현물로 퉁쳤어요. 최종 마지막 계산해 보니까 1제곱미터당 한 900원 정도 치였습니다. 애초부터 돈이 목적이었으면 상응하는 가격을 불렀겠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북측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 2004년 12월입니다. 2004년부터 최초에 북측의 개성공단에서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12월 그해 북측 노동자들의 한 달 실질임금, 우리 기업들이 북측 노동자에 줬던 총액 실질임금은 우리 달러 베이스로, 달러 기준으로 57불, 한화로 63,000원입니다. 한 달에 63,000원이에요. 최초의 기본 임금 50불 협상할 때 우리는 150불, 100불 이상은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중국보다는 더 줄 수 있다. 서울에서 1시간밖에 안 되고 말도 통하고 관세도 없고 원부자재 완제품 드나들 때 관세가 자체가 없어요. 12년 무상 의무교육 받은 북측 노동자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일을 진짜 잘합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단순 비교할 수 없다. 중국보다는 더 줄 수 있다 해서 의료 봉제 파트 10만 원, 100불 이상 그리고 전기전자, 기금속 이런 파트는 한 150불, 200불까지 줄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컨센서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북측은 50불이면 된다 그랬죠. 어차피 북측은 말입니다. 국가사회주의 계획경제 속에서 이들이 일을 하고 그들의 4인 가족을
책임지는 건 누굽니까? 국가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당시 50불 기준은 당시에 북측 정부가 그 국민들을 책임지는 기본 정도의 평균적인 금액이었다고 이야기 들었었어요. 하여튼 50불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 기업들은 50불 기본임금 인정 야근 특권에서 한 달에 달러 베이스 57불, 우리 한화로 6만 3천 원 줬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본주의 경제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수탈입니다. 수탈이 아닙니다. 사실은 남과 북의 합의죠. 이 공단을 어떻게 볼 것인가. 단순한 경제적 공단이면 달라진데 평화와 경제 번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라는 남과 북의 합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측은 애초부터 이것을 달러 박스의 관점에서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상식은 뭡니까? 달러 박스, 돈줄.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짓을 얘기했죠.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들의 임금을 가지고 북측이 핵과 미사일, 거짓이죠. 참혹한 거짓이죠.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유일한 선은 알미요. 유일한 악은 무지다. 한 달에 6만 3천 원을 줘놓고 그 금액조차도 퍼주기라고 이야기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저는 악이라고 생각해요. 무지가 만든 악.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관계없이. 우리가 개성단이 진짜 잘 돼가지고 나중에 가장 많이 줬을 때가 얼마나 줬냐면요. 2015년 기준으로 북측 노동자들 한 명당 진짜 많이 받아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평균 내보면 한 달에 달러 베이스로 160불 정도 됩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만은 평균이면 그렇습니다. 의료 봉제 파트는 좀 적었고요. 전기전자, 기금속 파트는 좀 높았습니다. 한화로 보면 한 17, 8만 원 될 겁니다, 아마. 우리 국내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을 쓸 수 있으면 개성공단에서는 북측의 노동자 13명, 15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북측 노동자 한 명은 말입니다. 남측의 기술자보다도 더 고품질 생산성을 담보해버립니다. 이게 개성공단이 폭발할 수 있었던 어마어마한 비기입니다. 북측 노동자들은 고품질 생산성을 담보합니다. 직장을 옮기지 않아요. 결코 직장을 옮기지 않아요. 최초의 직장에서 끝끝내 그 일을 합니다. 별도의 지식이 있기 전까지는. 이직률 0%에 가깝습니다. 근데 숙련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 생산성이 높아진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노동력들이 15만 원, 16만 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일 많이 받을 때 그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개성공단 사진들 좀 보겠습니다. 2007년 14세는 평양에서 마치시고 서울로 귀환하시던 길에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여기 개성공단이 바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된 현장입니다. 민족이 운명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분단의 역사를 평화의 역사, 번영의 역사로 만들어가는 이곳은 민족의 역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자긍심을 가지자 그랬어요. 북측 노동자들한테. 자긍심을 가집시다. 아침에 해 뜨는 일출이고요. 이렇게 개성공단 CIQ 앞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통행검사 차량이 전체 이렇게 하고 들어옵니다. RFID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시스템으로 다 들어옵니다. 첫 제품이 나왔었고요. 2007년 남북을 경의선 철도로 연결되어 있었죠. 그래서 하루 왕복 2회 했었습니다. 우리 파주 문산역에서 개성공단 지나서 봉동역까지 개성공단의 물류를 일정 정도 경의선 철도를 통해서 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의선 철도는 이미 2007년부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측 노동자들 5만 5천 명 중에 3천 명이 자전거로 출퇴근했습니다. 우리 재단 관리위원회가 운영했던 출퇴근 버스. 북측 여성 노동자들 출근하고 이런 모습들인데요. 조선옷, 치마 저고리 입고 행사 같은 거 하면은 단아하게 이 옷들을 많이 입어요. 나중에는 막 양장을 많이 입긴 했는데 초기에 갔을 때 행사 같은 게 있으면 꼭 이런 옷을 입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5만 5천 명의 북측 노동자들, 남측에서 유통되어진 전체 의류의 30%, 학생들 교복의 35%, 우리가 입었던 아웃도어 의류 있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많은 아웃도어 의류들이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속옷, 우리가 입고 있었던 전체 속옷의 약 한 80% 개성에서 나왔습니다.
다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원산지 표기는 말입니다. 그 원부자재가 어디냐에 따라서 결정되죠. 100%의 원부자재가 남측에서 들어갑니다. 북측 노동자들이 임가공을 한 거예요. 북측 땅에 세워진 공장은 기업은 북측의 법인이죠. 다만 소유주가 남측 사람일 뿐입니다. 재미있죠. 그래서 저도 여기 근무할 때는 북측에 세금을 냈습니다. 특구니까. 물론 북측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업행위를 했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세금을 냈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일합니다. 신혼 에베네스를 아시죠? 교성에서 진짜 모범적으로 전체 기업의 진짜 모범이었습니다. 남북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진짜 배려하는 문화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죠. 학생들 문구용품 만드는 곳이었고요. 교복 만드는 모습. 한때 우리 소방대원들 소방복도 북측 교성에서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미국 나가는 것부터 참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 3,000명이 근무했던 신발업체입니다. 나이키 뭐 이런 거 많이 만들었습니다. 부천공업 식사하는 모습입니다. 함께 했던 김태희 씨가 패션쇼를 했어요. 개성공단에서. 패션쇼를 북측도 배워서 찍어가지고 북측도 몇 달 후에 평양에서 패션쇼를 했어요. 문화의 상호 교호작용.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특별한 게 있겠어요? 평화 통일이라는 것, 문화도 상호 교호작용 한다는 것들. 탁구 치고요, 배구하고요, 체육대회 하는 모습입니다. 여가 시간을 즐기는 북측의 노동자들. 체육대회. 북측 사람들 진짜 다혈질입니다. 배구 같은 거 하다가 말입니다. 진짜 많이 싸웁니다. 인이야, 아웃이야. 인이면 어떠고, 아웃이면 어떠냐. 뭘 그따위. 그래서 북측에서는 말입니다. 심판이 아주 권위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안 그러면 바로 맥살밖에 끌집이 내려갑니다. 진짜 다혈질입니다. 물론 뒤돌아서면 언제 싸우냐는 듯이 참 담백합니다. 저도 공차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족구를 좋아합니다. 배구도 좋아하는데 토요일 북측 노동자들 쉴 때 불러가지고 족구 가르치고 막걸리 먹이고 어떠냐, 조카는 어떻고 동생은 어때? 그게 평화이고 그게 통일입니다. 거기에서 뭐 정치를 이야기할 필요 있겠습니까? 너그 지도자가 어떻고 사회주의가 어떻고 다 필요 없습니다. 니 뭐 좋아하노? 그 고향에 뭐 부모는 어떠노? 아버지가 붙었고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가족, 동료, 북측 사람들이 우리한테 가장 관심 있는 문제 아세요? 아이들은 몇 살입니까? 사모님은 이쁘십니까? 이쁘기는 곱지야. 이런 거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래서 같은 민족이 같은 동포이고 민족적 정서가 같다는 게 그런 겁니다. 중국을 바라보는 태도, 일본을 대하는 태도, 미국을 바라보는 태도, 많은 것들이 5,000년을 함께 살았다는 게 결국 이런 거였어? 너무 놀랍습니다. 70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 요즘 미스 트로트 붓 감동적입니다.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트로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풋이라는 유튜브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붓. 서의 붓말입니다. 붓.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능라도에서 5.18 경연했던 그 연설을 듣고 연설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뭐 작사가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썼대요. 그것을 트로트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최근에 굉장히 선동적인 인기가 있습니다. 예, 함께 협상하던 모습들입니다. 협상은 참 많이 배우고 많이 힘들었던 시간입니다. 학자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행복했고요. 협상의 대표로서는 진짜 힘들었던 시간들. 김영철 씨입니다. 2008년 12월 상황인데요. 판문점 대표부 방임수 씨. 여기가 리성관 조평성 이용하다가 외무상 하다 뭐 이런 사람인데요. 왜 그 목구멍 발언. 우리 이거는 건 좀 꼭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갑니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2009년 상황입니다. 9.19 평양선언 당시에 최태원 회장부터 이재용 삼성 회장 쭉 기업인들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만찬석상이었어요. 뚜벅뚜벅 가가지고 그 시기 어떤 시기였느냐? 북측이 함, 원산, 마식령 뭐 전국에 어마어마하게 건물 올리고 막 이럴 때입니다. 코로나 오기 전입니다. 거기에 싱가포르, 캐나다, 유럽 진짜 많은 나라의 기업가들, 특히 중국의 조선족 기업가들, 중국의 화교 기업가들, 어마어마한 돈을 굴리는 이들이 북측에 진짜 많았습니다. 독점권도 안 내려고 진짜 많았었어요. 이승건 조선통위원장 출신 이 사람은 개성공단에 자주 왔었습니다. 아까 이때입니다. 이때. 개성공단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할 체제로서 관리했던 곳이에요. 사실은. 남북 기업을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2008년 9.19 평양선언 당시에 그 만찬석상에서 기업가들이 있는 그 테이블을 가가지고 혹하게 얘기했어요. 아니, 기업가 선생님들 지금 밥이 넘어갑니까? 밥이 넘어갑니까? 냉면이 넘어갑니까? 지금 전 세계 기업가들이 이 조선에 들어와서 평양에, 함흥에, 어디에, 신의주에, 나진에 투자하겠다고 독점권 달라고 난리도 아닙니다. 기업가 선생들이 열심히 나서가지고 남북이 민족 공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원 텍스트예요. 너무 지극한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딱 잘라가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갑니까? 이것만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왜 그랬어야 됩니까? 남북 경협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개성단 재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강산 열어야 되지 않겠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대기업가, 기업가 선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수많은 협력업체들도 같이 들어올 거 아니야. 대기업도 좀 들어오라. 대기업도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나라들한테 투자를 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 기업가 선생들이 좀 모범을 보여주세요.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목구멍에 냉면은 본질이 그거였습니다. 분단체제의 엄혹함이죠. 예, 남과 북이 함께 했던 모습입니다. 함께 같이 찍은 일상이죠. 일상. 같이 직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직원들의 모습입니다. 함께 했던 시간들, 송년회 하는 모습, 이런 것들. 타가소, 개성에서는 타가소들 모습. 제가 사진을 보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저건 이미 평화였죠. 실정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해 본 평화였습니다. 이미 통일을 경험해 봤어요. 14년간 우리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벌렸습니다. 정상적으로 개성공단이 가동되던 시기. 우리 기업들은 그 돈을 주고 이런 정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퉁치시면 됩니다. 우리 남측의 제주 기업들한테 개성공단보다 더 좋은 공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압도적으로 벌릴 수 있다. 정상적으로 가동만 된다면. 정치적 리스크, 당국관계가 출렁출렁 이것만 없으면 냅두면 정경분리해서 경협은 해라. 남측이 경제번영을 하고 평화를 제도하고 같이 놔두면 어마어마하게 벌리는 공단이다. 라는 이야기는 뭐 더 이상. 그래서 개성단 대체공단은 전 세계에도 없다. 개성에서 돈을 못 벌면 이미 그것은 기업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개성단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던 시기에 우리 남측의 기업들이 이구동성을 했었던 말씀들입니다. 그 이야기들, 이런 많은 데이터들은 데이터 통계로서 개성이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를 설명하는 것들인데요.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2008년 10월, 2016년 2월 11일 날 모습입니다. 2016년 2월 10일 날 우리 정부는 아침 10시에 전 기업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 2016년 2월 10일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다 설 연휴 쉬러 내려와 있었습니다. 설 연휴 쉬러 다 내려와 있었어요. 마지막 날, 내일이면 다 개성 들어가는 시간을 하루 마지막 날이었는데 아침에 전화를 돌려서 오후 2시에 모여라 그래 놓고 오후 2시에 전 기업들한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그 기업들은 거의 못 들어갔습니다. 그날 개성에 당직 쓰고 있었던 설 연휴 기간 동안 개성 현지에서 기업들마다 2명, 3명씩 당직을 쓰죠. 이 당직자들이 결국 그 다음날, 그러니까 남측 주재원들, 사장님들은
설 연휴 치고 내올 때 북측 사람들한테 인사도 못 했잖아요. 설 쉬고 올게 그랬어요. 그리고 못 들어갔어요. 3시간 만에 발표하고 취업했습니다. 2003년 착공해서 14년간 운영했던 그 개성공단을 딱 3시간 만에 우리 기업들한테 통보하고 발표해버리고 끝이었어요. 더 가지도 못했어요. 14년의 모든 자산, 장부, 원부자재, 완제품 다 원청 거였는데 하나도 못 가져왔잖아요. 이게 뭡니까? 설 연휴 때 당직 썼던 사람들 바리바리 다음날 아침에 그냥 싸매가지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피난민들처럼. 누가 닫았죠? 우리가 닫은 거예요. 누가 하자 그랬었죠? 우리가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관계들을 사실은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 이야기가 개성공단 이야기인데 우리는 일하고 싶다. 개성공단 재개하라. 최대의 보상. 그렇게 닫아서 우리가 너무너무 엄청난 힘겨운 상황인데 우리에 대한 최대의 보상은 다른 거 아니다. 공단을 재개해주면 근본적인 보상이 된다. 공단만 열어달라. 그게 우리 기업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서 요거 읽으면서 계속 이제 끝내겠습니다. 에곤 바흐는요, 독일 통일의 주역입니다. 빌리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을 만들었던 책사인데요. 2005년도에 개성공단을 이 에곤 바흐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나도 독일 통일 방안을 설계해봤지만 개성공단 같은 상상조차 못했다. 이 방식을 몰랐다. 한국의 통일정책 다른 거 필요 없다. 개성공단 방식을 따라가라. 제2, 제3의 공단을 따라가다 보면 개성을 만들다 보면 평화가 정착되고 경제 통일도 올 것이다. 그 이후에 궁극적 통일이 있다. 한국형 통일 모델은 개성공단이다. 이 개성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 GIC인데요. 이것은 개성에 있는 공단이 아니라 남북경협의 상징적 단어로서 GIC를 에곤 바흐는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은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우리는 단 한 번도 못했던 경제협력을 할 생각을 했네? 진짜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다. 경협의 시간 속에서 평화는 통일은 와 있을 것이고 경제적 번영도 다 무대에 있을 것이다.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 통일의 주역 에곤 바흐가 얘기했던 이 개성공단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정작 분단 체제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잘 모릅니다. 가려지고 왜곡되고 오도되고 적지 않은 불편한 진실의 거짓들이 난무하는 과정 속에서 네거티브하게 인식합니다. 평화를, 경제 번영을 만들었던 체험적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공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래드 시먼 미 하원 아테소 위원장이었죠. 직전에. 총포괄해서 이걸 이제 한반도의 평화법안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는 종전 선언 결의안부터 북미 이산가족 상봉부터 포괄적인 한반도 평화법안을 브래드 시먼의 주재해가지고 쭉 했는데 이전 회기에서도 로카나 의원을 중심으로 54명이 종전 냈다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계속 인원들을 확보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이죠. 미 하원에서 이런 걸 한 사례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한국계 하원 의원이 3명, 2명이 되지 않습니까? 앤디 김부터 쭉 있는데, 이런 상황이 오게 된 데는 저는 가장 직접적으로 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미국 내 진출에 있는 교포 2세, 3세, 4세들의 정책 영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미국 정치를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교포, 이스라엘계들이 많이, 유대계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포분들이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그 사회를 많이 벤치마킹 했죠. 직접 한반도 평화에 직접적인 영향, 결정을 갖고 있는 미국 정치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하원을 움직여야 된다. 그 오랜 노력의 과제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도네이션하고 미국 정치는 결국 유권자들이 표로서 내지는 도네이션을 하면서 법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교포들이 한 사람의 하원 의원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이 법안에 참여해달라, 지지해달라, 동의해달라고 하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오랜 정치적 헌금부터 유권자로서의 자기 역할들을 계속 해왔던 이 교포 사회의 노력이 결정적으로 작동했다는 하나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대한민국의 영향 또한 마찬가지로 많이 커졌죠.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영향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도가 또 굉장히 높아졌다. 중요한 것은 이 미 하원의 이런 분위기들을
실질적인 종전이 될 수 있는 힘들로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저는 좀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휴전협정의 주인 주체가 미국은 맞습니다. 맞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에요. 이 땅의 전쟁이에요. 저는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이상적으로는 남북, 미, 중이 휴전협정의 주인 주체가 미, 북, 중 3국이니까 우리는 주체이기 때문에 남북, 미, 중이 종전평화협정을 하는 게 최고의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종전선언 아닌데 종전, 전쟁을 끝내는 종전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본권이다. 주권자의 주인된 권리다. 내가 이 땅의 주인으로서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는데 누가 전쟁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냐? 말도 안 된다. 이 땅의 주인인 국민주권의 원리로서 우리는 전쟁을 끝낸다.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한다. 전쟁 종전을 이야기하자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들이 명료하게 미 하원이든 미 정치권에 우리의 의지가 가감없이 전달될 때, 미국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저렇게 전쟁을 반대한다는데 그럼 종전하자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의원들이 진짜 많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왜 남측 정부는 대놓고 공개적으로 종전을 주장하지 않냐고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게스라이팅 돼 있죠. 미국의 심지어 포박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 싫어할 것 같아. 진짜 서글픈 이야기인데요. 현실이죠. 대북 정책, 미국 정책 결정 다니는 그 정책 결정 다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적 권리로서 전쟁은 끝내야 되겠다라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물론 온라인 연설이었습니다만은 전 세계가 한반도의 종전을 지지해달라고 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의 최고의 지도자는 올해 안에 종전 선언하자고 합의했어요. 싱가포르 합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한테 종전 평화협정을 3번이나 구두로 약속해 줬어요. 약속을 실천하자는 의미에서 종전은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좀 더 강력하게 우리가 우리의 권리로서 주장을 할 때 미 하원뿐 아니라 그들이 진짜 관심을 가지고 종전에 나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권리로서 종전을 이야기하자. 종전이 되면 실질적 평화가 시작된다. 저는 그래서 평화의 직접적 실천, 평화의 구현, 종전에서 시작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